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개론편 5강 비문학 공부 방법 중에서도 비문학 문제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강의 영상입니다. 개론편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되게 공을 들여서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을 터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비문학 파트에서 이제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문학 지문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비문학 지문 정리를 잘 하면 비문학 문제는 특별한 분석이나 뭐 이런 것 없이도 사실 자연스럽게 되게 쉽게 잘 풀 수 있습니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준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몇 가지 기술들이 좀 있으면 실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마지막 개론편 5강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보다는 짜잘짜잘한 좀 테크닉들을, 기술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요런 부분들도 좀 원리들을 말씀드려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학 문제 읽는 거랑 사실은 뭐 큰 틀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뭘 하셔야 된다? 문제의 유형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출제자의 마인드셋을 확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문학 문제 읽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그냥 풀고 맞추고 답을 맞추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분석을 하고 그 출제자의 마인드셋을 캐치를 해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풀이를 한다, 문제를 풀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답만 체크하고 동그라미 X 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라고 해도 뭐 그냥 답이 무엇인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자의 마인드셋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풀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체크해내는 거. 견적을 뽑는 거죠. 저는 이제 견적을 뽑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선지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견적 잡은 것들을 뭐라는 겁니까? 확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매뉴얼, 큰 틀의 매뉴얼을 따라주시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솔직히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국어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은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이제 많이 허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고 큰 고민 없이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뉴얼을 그냥 따라가면 답이 나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요 틀은 제가 문학 읽는 법에서도, 문제 읽는 법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환기한다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비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비문학에서 문제 유형 체크는 뭐 크게 일단은 문학이랑 유사합니다. 큰 틀은 문학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문단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문학이랑 똑같아요. 문학에서도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흐름 물어보는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인 장면을 확인하는 문제. 마지막이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비문학의 흐름을 구성하는 단위인 문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겠죠. 왜 문학에서는 세 번째,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비문학에는 왜 세 번째 유형이 없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어떤 그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대입하시면 안 되죠. 요 이야기는 돌아가셔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영상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어쨌든 결국 뭐 본질적으로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와 해석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비문학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두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인데 해석의 여지를 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상 세 번째 유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흐름 물어보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전반적인 구성과 그 구성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개념을 같이 훑어주는, 그러니까 개념이 뭐 한두 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5개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슬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학에서 장면 5개, 뭐 한두 개나 5개 뽑아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문단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문단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지문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문제가 풀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흐름 물어보는 문제도 문단 찾아가야 되고, 문단을 물어보는 문제도 문단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문단 정리만 잘해도 비문학은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단 물어보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럼 이제 개념 문단을 찾아가셔야겠죠. 다른 건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 문단을 찾아가야겠죠. 대체로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비문학에서는 이제 보기 형태로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보기가 나왔으니까 사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한 번씩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문단 정리, 내가 어느 문단을 찾아가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두 가지 판단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문제를 읽고 어느 문단을 찾아가야 되는지 뭐 할 때 특정이 가능할 때. 문제만 읽고도 문단을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선지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풀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결 가능해요. 웬만한 건 그냥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문단 찾아가서 문단만 읽으면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단 특정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문단 특정이 불가능할 때. 요럴 때는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선지 분석으로 확실하게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선지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선지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뭐 위로 올라가서 좀 다시 볼까요?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다. 선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문단 특정이 가능할 때에도 선지 분석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지 분석은 뭐든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문단 특정이 가능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선지 분석은 하시면은 뭐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선지 분석 자체가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목적이 이제 문단 특정을 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단 특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선지를 읽으시면서 뭘 잡는 거다? 그 속에 있는 키워드를 잡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비문학 지문 읽기에서 키워드 세팅하는 방법, 아마 3부 강의일 겁니다. 3부 강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의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데, 선지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시는 거냐? 우선순위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1, 2순위 위주로, 1, 2순위 위주로, 뭐 3순위도 잡아야 될 땐 잡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1, 2순위 위주로 몇 개, 2개에서 3개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키워드를 하나만 잡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만 잡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을 때.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혹은 약간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2개 이상 잡으세요.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실수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아니 그냥 밑줄 하나만 더 치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대충 하시지 마시고요. 2개 이상 잡을수록 물론 너무 많이 잡아도 도움은 안 돼요. 한 2-3개 딱 잡으면 됩니다. 2-3개 딱 잡아서 더 확실하게 판단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선지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느냐? 문단 특정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문단 특정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견적 나온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문단의 핵심 문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핵심 문장을 읽어서 정말로 이게 틀린가,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제대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좀 잘못 찾아갔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키워드를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체크한 그 키워드랑 관련이 있는 논리 블럭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논리 블럭을 읽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키워드만 읽어요. 혹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 원리가 뭐랑 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제가 문학 문제 읽기 이 강의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터인데, 장면 구상 문제를 풀 때 표시된 부분, 밑줄 치거나 뭐 볼드체 쳐져 있거나 괄호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표시된 부분들만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표시된 부분의 아래 위 한두 줄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정확도가 100%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한 7, 80% 이상의 정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4학년 수준, 6개월 평가원 수준, 수능 수준으로 올라오시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반타작입니다. 많이 쳐줘봐야 반타작이에요.
50%의 확률이라고. 그걸로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정석은 뭐라고 했어요? 표시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장면 전체를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리가 비문학으로 곧장 적용이 된 케이스가 요겁니다. 밑줄 쳐져 있는 키워드, 체크한 키워드만 읽거나 그것과 관련된 아래위 한두 줄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리 블록 전체를 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도 안 되면 문단 전체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읽고 답을 고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최소한으로 읽으시면은요, 실수가 늘어요. 정확도가 아주 급격하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굳이 그럴 모험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력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문 정리하는 것들이 좋아지고 글 읽기 실력이 좋아지면 많이 읽어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1초, 2초 더 써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을 이게 뭐 핑계 삼아서 조금만 읽고 답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는 글쎄요, 그냥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그냥 임기응변식의 대응이고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급하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근데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그쵸 자리를 잡고 싶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상위권에 자리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글 읽기 실력을 정말 좀 높이고 싶으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개론 강의고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고 요거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어려워하시는 문제 혹은 어려워 해볼 만한 문제로 한번 봅시다. 이게 비문학 2018학년도 지문 중에서 경제학 지문이 있습니다. 요게 여기 있죠. 오버슈팅 지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문제 선지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번입니다.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5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딱 읽었을 때 어느 문단을 찾아가야 되는지 문단 특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단 특정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선지 분석을 해서 문단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견적을 잡고, 게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흐름으로 보는 문제잖아요. 초반부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슬쩍 선지를 살짝 보면 이렇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 내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물가가 시축적인 경우,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쭉쭉쭉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흐름으로 보는 문제 중에서도 뭐요? 전반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구나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견적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선지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특정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1번 선지부터 선지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워딩들이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어 유지될 경우, 자, 여기서 국내 통화량,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점이 되겠죠? 그쵸? 그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딱 봐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 통화량과 장기의 환율,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잡아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세 개 키워드를 잡으면, 그쵸? 요 세 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그쵸? 문단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지문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쭉 찾아가 보시면 아마 이게 세 번째 문단이 처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문단인데 세 번째 문단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때, 그렇죠? 장기 환율은 어떻고 실질 통화량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세 개 키워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활용을 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네 번째 문단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가 직접 이 본문을 아마 해설을 해드리면서 같이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론적인 이야기,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맛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잡고 요걸 바탕으로 뭐라는 겁니까? 내가 어느 문단을 찾아가야 되지? 세 번째 문단 찾아가야 되는구나. 좀 실력이 더 좋은 친구들은 네 번째 문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로 돌아가셔가지고 세 번째 문단이나 네 번째 문단의 핵심 문장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 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리 블럭을 전체를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선지 옳고 그름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문학 문제풀이는 결국에는 이거 실전에서는 요 정도 요것만 잘 따라주셔도 거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단 정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지문 정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제 잡아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 건데 사실 되게 단순한 거지만 단순하고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하나 퍼즐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강의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비문학 지문 읽기, 그러니까 비문학 문제풀이에서 이 퍼즐 게임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문 정리가 조금 부족하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지문 정리가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좀 비벼서 좀 돌파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이 개념이거든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이게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버전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아마 개론 강의 지문 읽기 1부에서 개념을 좀 새로 잡아보자 라고 하면서 키워드를 잡고 그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세팅을 할 수 있다. 그 패턴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실전에서는 퍼즐로 나올 거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문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각각의 키워드들이 서로 짝이 있습니다. 서로 짝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A가 첫 번째 문단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로 퍼즐이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대문자 B와 소문자 B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퍼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선지가 나올 때 어떤 구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서로 짝을 이루게 세팅이 되어야 되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가 서로 짝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에 대해서 대문자 A, 소문자 A에 대해서 막 파고드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막 이해를 해야 되니만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만이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설정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앞에 했으니까 그렇죠? 지문 읽기 일부 강의를 꼭 다시 기억이 안 나시면 꼭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선지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만들거나 오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문자 B를 가지고 왔는데 소문자 A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 사례를 직접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2018학년도 수능 질문이고요. 보시면, 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인지 좀 가물가물한데. 여기 이제 제가 새로 편집한 이 교재다 보니까, 그런데 2018학년도에 디지털 통신 시스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퍼즐을 하나씩만 가져와 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 가져올 퍼즐은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잘 보시면 표시된 거 보이십니까? 보시면 소스 보호하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보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뽑아가지고 퍼즐을 만든다라고 한번 한번 보면은 소스 보호화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압축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퍼즐이 만들어진다. 키워드를 뽑아서 퍼즐을 만든다 라고 하면 소스 보호화라는 친구는 누구랑 연결되는 친구가 되는 겁니까? 무언가를 압축한다라는 키워드랑 서로 이렇게 퍼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봅시다. 채널 보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키워드를 뽑아 보시고 퍼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채널 보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거니까 오류를 잡으셔도 괜찮고요. 혹은 부호의 잉여 정보를 뭐한다? 추가한다라고 잡아주셔도 괜찮겠죠. 그냥 추가한다라는 걸 좀 더 잡아볼게요.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채널 보호화는 어떤 퍼즐이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잉여 정보를 추가한다. 이런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 퍼즐을 쭉 한번 가지고 가봅시다.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뭐라 해보는 거예요? 문제랑 연결시켜서 한번 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보시면 소스 보호화는 압축이라는 퍼즐이랑 연결이 되고요. 채널 보호화는 잉여 정보를 추가한다라는 퍼즐이랑 연결이 된다고 저희가 앞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선지 보시면 영상 데이터는 채널 보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자, 키워드 세팅 한번 해보시면 채널 보호화 키워드 잡으셔야 될 거고 뭘 또 잡아야 되겠습니까? 압축 이렇게 나오죠. 딱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스 보호화를 A라고 하고 압축을 소문자 A라고 하고 채널 보호화를 대문자 B 그리고 잉여 정보를 추가를 소문자 B라고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관계 도식을 그냥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채널 보호화는 뭐예요? 대문자 B입니다. 그렇죠? 압축이라는 키워드는 뭐예요? 소문자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친구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 퍼즐을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배울 거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는 건데 보세요. 채널 보호화라는 키워드, 이 B라는 퍼즐, 대문자 B 퍼즐을 살리려면 뭘 고치면 되겠어요? 뒤에 압축이라는 키워드를 고치면 돼요. 뭐로? 잉여 정보를 추가한다라는 워딩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반대로 뭐도 가능하겠어 그러면? 압축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리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채널 보호화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소스 보호화를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이 1번 선지를 만들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확인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기출을 공부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아무튼 보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문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좀 비벼서, 문제풀이에 있어서, 좀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좀 돌파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너무 쉬운 걸 했나?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 기출 중에서 양자역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광통신 지문이 있거든요. 광통신 지문이 있고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퍼즐을 하나 그냥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을 핵심 문장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보이십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의 양봉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키워드를 잡으면 흡수층과 그리고 뭐가 광자와 그리고 전자양봉쌍이 생성된다. 이렇게 세 개 잡으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 밑에 나머지 이런 것들을 쭉 바로 다음 문장이네.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때 입사되는 광자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봉쌍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양자 효율이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퍼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퍼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흡수층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광자가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전자양공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키워드가 뭐라고 한다? 양자효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의 퍼즐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흡수층이라는 퍼즐, 그렇죠? 그리고 광자 양공쌍이라는 퍼즐, 그리고 양자 효율이라는 퍼즐, 이런 식으로 세 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제 애벌렌치 영역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렇죠? 애벌렌치 영역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애벌렌치 영역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많이 읽어야 되네. 자, 그럼 필요한 부분만 좀 읽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부터 읽으면서 애벌렌치 영역을 구성하는 퍼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영역에서, 애벌렌치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되고,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렌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뭐합니까?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만들죠. 물론 중간에 키워드를 더 잡아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좀 더 극적으로 이 관계 도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퍼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점핑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밀한 이야기는 제가 본 수업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애벌렌치 영역에서는 전자가 가속을 얻어서 충돌하고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만들고 이를 뭐라고 한다? 충돌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충돌 이온화의 그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애벌렌치 증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문단 정리. 세 번째 문단은 애벌렌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역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전자가 무엇을 만듭니까? 전자 양공쌍을 만들고요. 이 정도를 뭐라고 한다? 애벌렌치 증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퍼즐이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으려나? 아무튼 여기 보시면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퍼즐이 A, B, C, 가나다 퍼즐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 보세요. 세부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퍼즐을 가져와서 옆에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기억이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애벌렌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문제를 읽었을 때 문단을 어딜 찾아가야 되는지 특정이 되죠. 기획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어떤 문단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이 아니에요. 밑줄은 두 번째 문단에 있지만 밑줄 친 걸 보세요. 애벌렌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애벌렌치 영역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을 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문단에 있는 퍼즐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번 선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 양공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퍼즐이 안 맞죠? 여기 보세요. 전자 양공쌍의 수를 만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이 퍼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붙은 게 어떻습니까? 지금 뒤에 붙은 게 애벌렌치 증배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뭘 쓰고 있어요? 양자 효율을 쓰고 있죠. 양자 효율은 흡수층에 연결되어 있는 뭡니까? 흡수층에 연결되어 있는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퍼즐이 안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겠어요? 3번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자와 광자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해를 하자면. 왜냐면 이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예요. 광자가 이렇게 입사가 되면서 양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를 당구공 치듯이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밖으로 날아간단 말이죠.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빈 공간이 생깁니다. 전자가 있던 공간이 빌 거 아니에요. 전자가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속성을 띱니까? 양의 속성을 띱니다. 이게 이제 양공이에요. 비어있고 양의 성질을 띠니까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당기겠죠.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헷갈리니까.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를 끌어당겨서 여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전자 양공 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광자가 쳐서 만드는 건 뭐고 양자 효율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가 와서 이걸 쳐서 날려가지고 전자를 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벌렌치 증배라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근데 이걸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를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해도 그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키워드들 간의 관계, 이 키워드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퍼즐, 이것만 이해를 해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어는요, 여러분들의 비전공 지식 혹은 배경 지식에 너무 그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뭐다? 관계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뭐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이 개념 이 개념이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지점들을 되게 강력하게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비문학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사실 이 아이디어는 문학에서도 종종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버전 1이라고 했으니까 버전 2도 있겠죠. 버전 2는 조금 더 응용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전 2는 조금 더 응용이 된 건데 잘 보시면 이게 문단에서 이런 퍼즐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소문자 A를 받아와서 새로운 퍼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선지가 나오면 요런 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요런 선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선지도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선지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겠죠. 또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연한 거를 그렇죠? 확인을 못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체력 소모를 하고 오답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2018학년도 방금 봤던 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요 마지막 문장, 요걸 보시면 좋습니다. 요 문장에서 키워드 퍼즐을 한번 가지고 와보면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퍼즐을 가지고 나온다면 평균 정보량이라는 퍼즐에 여기에 어떤 퍼즐이 붙어 있는 겁니까? 엔트로피라는 퍼즐이 붙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 기호집합에 뭐가 있습니까?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보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키워드 퍼즐이 뭡니까? 엔트로피 그리고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요 문장에 있는 것들과 요 문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엔트로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럼 되게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좀 쳐볼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보세요.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엔트로피를 뭐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의 워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지금 첫 문제 이후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4번 선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2분의 1인 경우 여기 나오죠. 기호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게 경제학 지문이나 법학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유독 어려워하십니다. 물론 과학 지문에서 나와도 과학 기술 지문에서 나와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기로는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할 때 경제학이나 법학으로 나오면은요 진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를 아예 그냥 감도 못 잡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지문 정리가 좀 안 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의 그 욕심에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떻게든 좀 비벼서 돌파를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컨셉, 이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하면은 얼추 비문학 문제를 어떻게 읽고 또
기술적으로 팁이 될 만한 이야기들, 아이디어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얼추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제 좀 자세한 상담이나 아니면 수업 문의는 제 그 상담 카톡방으로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걸로 일단은 본 강의는 마무리를 짓게 될 거고, 제가 앞으로는 일단 이 개론편을 마무리하는 영상은 하나 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록 영상으로 고전 시가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번 강의로 끝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강의 영상과 여러 가지 팁들이 될 만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제 채널에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